노 씨가 스스로 밝힌 비자금은 모두 5천억 원 가운데 노 씨가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린 금액은 현재 2,2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 수천억씩 되는 돈 중에 나 딱 10억만 주면 좋겠다. 딴 세상 이야기네요. 꿈깨. 저런 사람들이 널 뭘 믿고 돈 주겠냐? 나 같아도 주겠다. 빨리 나가기나 하세요. 알았네요. 갔다 올게. 나와. 무역업에 종사하며 자그마한 사업체를 꾸려가던 김태정 씨. You can have it sent by express mail. Okay, Mr. Smith. Thank you. 그리고 그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김 사장. 장 사장님. 예, 잘 지냈어? 그럼요. 언제 오셨어요? 방금. 나와세요, 차한잔 드시고. 그럴까? 예. 이들에게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이 벌어지리라곤 그 누구도 몰랐는데 근데 김 사장. 여전히 이 영어 실력도 그렇고 이 사업도 이거야. 제가 언제 밥 한 끼 산다고 그럴 때는 모른 척 하시다니. 그래서 왔잖아. 그동안 바람맞힌 게 미안해서. 영화 같은 일이란 바로 이것이었다. 근데 이거 참.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우리 사이에. 김 사장. 혹시 이 블랙머니라고 들어봤어? 블랙머니요? 블랙머니요? 그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까만 종이 뭉치인데 특수약품으로 그 칠을 벗겨내면 이 감쪽같이 지폐로 변한다는구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사,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여기. 봐봐. 이게 그 블랙머니예요? 그냥 봐서 모르겠지? 이게 그 특수약품으로 칠을 벗겨내서 그렇지 그전엔 아무도 돈인 걸 모른다는구만. 미국 정부에서 그 해외에서 쓰는 비자금은 그 도난 방지를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든다는구만. 그럼 이 블랙머니가 그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말이야. 내가 이틀 뒤에 누구를 만날 거거든? 그때 나와보면 알아. 첩보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이야기. 도난 방지를 위해 특수고안된 미정부 해외 비자금 블랙머니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진 김태정 씨. 그러나 가까운 동료의 진지한 말투에 그는 블랙머니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나? 때마침 약속 시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고급 승용차. 그 속에 태정 씨의 호기심을 풀어줄 주인공이 타고 있었는데 왔어? 네, 선생님.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제 10년지기 사업 파트너 김태정 사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최 선생님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좀 잠시 꺼주시겠습니까? 직업상 보안이 우선이라서요. 예. 말씀하시죠. 선생님, 여기 김 사장은 저랑 워낙 오랜 직이라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복장과 위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계신 최 선생님으로 말씀드리면 자네 유엔 알지? 그 유엔에서 근무하시는 이 정부 요원이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유엔 교섭국 서남아프리카 담당 최강원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 대사관 쪽 외교 행랑을 맡고 있죠. 외교 행랑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대사관과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그 문건이나 자금들을 이 전달하는 직책이죠. 축책이야. 그런데 왜 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불량만이 보셨죠? 예. 아프리카 정세를 설명하면서 가나의 구정권이 이제 부정축제를 통해 모은 엄청난 돈이 있는데 블랙머니 형태로 이제 사설금고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서방국가 그러니까 그 정세가 안정적인 국가의 무역회사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안 믿었죠 처음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충분히 그럴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외교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 소속의 비밀 요원 최강원.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혜정 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내 보이기 시작했는데 첨단 기술만 있으면 거짓말이 현실로 바뀌는 법이죠. 가방에서 꺼낸 검은색 종이. 그 종이에 정치물을 시약을 뿌리자 보고도 믿기 힘든 마술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저희들 철칙이죠. 이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본 후에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눈앞에서 감쪽같이 탈바꿈한 미화 $100짜리 지폐. 과연 이 지폐는 진짜 지폐일까? 맞아? 네. 진짜 $100짜리 맞습니다, 고객님. 거봐. 더 이상 돌다리 두들겨 봐야 자네 손만 아프다고. 참, 그만 좀 봐. 참 귀신이고 칼로르시네. 아무리 우주로 여행을 간다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기술이 다 있죠? 자네 눈으로 직접 봐놓고 못 믿으면 어떡해? 마술인가? 마술은 속임수지만 이건 자네 말대로 기술이야. 속임수가 아니라고. 신기하네. 아 진짜 내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긴 했는데 진짜 감쪽 같아요. 진짜 완전 마술이에요 마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돈이 위패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라는 거지.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왔어? 무슨 영화야? 비자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첩보 영화인데 여보, 실제로도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 영화니까 가능하겠지? 그치? 뭐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직접 겪은 김태정 씨. 그렇다. 생각 없이 던진 아내의 말에 그가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는 유엔 교섭국 서남아프리카 담당 최강원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 대사관 쪽 외교 행랑을 맡고 있죠. 특수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 그가 보여준 마술 같은 특수 집회 블랙머니 때문. 결국 김태정 씨는 의심의 빗장을 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블랙머니가 1200만 불이 있는데 그걸 지폐로 바꾸려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특수 잉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마련이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거죠. 150억이요? 아니 근데 그 많은 돈이 왜 주인도 없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 블랙머니의 원주인은 그 가나의 구정권의 핵심 세력들이었는데 이미 쿠데타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럼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겠네요. 그렇죠. 근데 빨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내란으로 정권이 바뀌는 곳이라서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 사실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미 정보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거든요. 극소수만이 그 존재를 아는 엄청난 금액의 블랙머니. 이는 그야말로 보물섬 이야기의 현대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1억 5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은 없는데. 저도 그 정도 돈은...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사람을 컨택하는 수밖에. 그럼 전 이만. 추장관님! 어서 이 도좀 말할 때 없어. 아쉽게 사라져버린 기회.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와의 인연은 거기서가 끝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최 선생님이 어쩐 일이세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 말이네. 잠시만요. Hello? The custom service? 아, 예. You think you... 어디선가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화가 비록 영어로 오가기는 했어도 무역업을 하는 태정으로서는 환세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 Okay. How long is this? 외국 관세청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밀 요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을까? 태정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혹시 지금 통화한 데가 외국 세관인가요? 네. 네, 중국 세관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김 사장님이 아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짧지만 그 정도 영어는 알아듣습니다. 아, 그랬었죠? 아,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말씀드린 블랙머니 기억하시죠? 그중 일부를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가만 그 중국 세관에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하지 뭡니까? 아, 저는 그래서요? 500만 달러치인데 그 다행히 블랙머니 상태라서 그 중국 세관 쪽에서는 공장 샘플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루비 자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김 사장님께서 융통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일까? 섣부른 욕심일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만 김태정 씨. 평소 꼼꼼하기로 정평이란 그였음에도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김 사장님. 아시다시피 낌새를 알아차리고 미국 정부까지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 간에 복잡한 일도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좀... 블랙머니만 찾게 된다면 제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주신 금액의 5배를 포상금으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첨예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는 결심을 하게 이른다. 은행에 가서 같이 1,500만을 그 유엔 직원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박 사장하고 셋이 돈을 보냈어요. 이거를 1인당 그 금액이 뭐 얼마를 넘어가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셋이 나눠서 보내야 된대. 그러면서 그 유엔 직원 그쪽 유엔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계좌로 보냈는데 그 한도 금액 때문에 이제 3명이 가서 보냈지. 해외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 haven't anything to declare anymore. Yes, check please, Miss Chow. Okay, thanks.
중국 세관에서 곧 확인을 한다니까 다음 주 정도면 한국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입금에서부터 확인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블랙머니 회수 작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최강원입니다. 예, 김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일 잘 됐나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한번 찾아뵐까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 중국 세관 쪽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쉽게 놓아주질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부 요원도 하기 힘든 일을 제가 어떻게... 무역 일을 하시니까 그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고 무엇보다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말입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들어가면은 세관 쪽뿐만이 아니라 공안 쪽이랑 당연도 로비를 할까 하는데 기왕 도와주신 김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더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처음에 1억 5천만 원을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500만 원 얘기를 했잖아. 1,500만 원 보냈어. 그랬더니 또 얘기가 바뀌었어.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을 더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점점 바뀌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유엔 직원이라는데 유엔에서 그 정도 돈 쏠 능력도 안 되나? 아니면은 유엔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돈도 안 갖고 있나? 그래서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됐지. 근데 의심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중국 들어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원래 그거는 처음에 얘기가 없었거든. 거의 중국까지 가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사기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확실한 로비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자금을 요구한 비밀 요원 최강원. 거듭되는 그의 부탁이 내심 미덥지 않았던 김 사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단 말입니다. 유엔 교섭국 서남아프리카 담당요원 최강원. 신분증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요. 도난 방지를 위해 특수고안된 미 정부국 해외 비자금 블랙머니. 그리고 그것을 넘겨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비밀 요원.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 본 사건은 2007년 5월에 실제 발생한 것으로 도난 방지를 위해 블랙머니 형태로 보관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목격한 블랙머니 변화 과정은 간단한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건넨 지폐만 진폐를 이용했을 뿐 신분을 비롯한 나머지 돈은 모두 가짜입니다. 비자금이나 상속인이 없는 거액유산 등을 운운하며 환전 비용을 가로채는 이른바 나이지리아식 금융사기. 해마다 그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늘어만 가는 나이지리아식 금융사기는 그 누적 피해액만 해도 무려 2천만 달러 이르는데. 첫째, 특수한 상황이니 비밀 유지를 하라는 등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라 판단이 되면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불하거나 신용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현지 초청 및 방문에 응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땐 국번 없이 111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상담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날로 그 수법이 진흥화, 다양화되어가는 금융사기. 냉철한 판단력과 신속한 신고만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예방법이다. 여기에 검은색 종이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어떻습니까? 마술 같죠? 사기꾼들은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블랙머니가 진짜 돈으로 변한다고 피해자들의 눈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검은색이 하얗게 변하는 달러는 없다는 것이죠.
일명 나이지리아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기 범죄는 2000년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150억을 벌 수 있다는 말. 이것은 마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취업이죠, 취업. 취업에 이제 가산점 얻기 위해서. 다 지금 현실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 요즘 시대가 요구하지 않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격증 시대인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어디 가나 대우받고. 자격증 공화국 대한민국이 한 해에 쏟아내는 자격증 수만 무려 2,200여 개. 자격증이 취업의 필수 요건처럼 불리우며 학원마다 취업을 미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넘쳐나는 민간 자격증, 무엇이 문제일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술심리치료 자격증 홍보 동영상. 이 자격증이 무엇이 문제일까? 완전 사기치고. 그래, 자격증 되기도 같은 이 짓을 하고 있었으니. 어떤 피해 내용을 지금 얘기하십시오? 뭐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뭐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저한테 15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여지껏 투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면서 제 나머지 인생을 다 여기다 올인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150만 원을 진짜 엄청 고민 끝에 투자를 했어요. 예술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치료를 한다는 예술심리치료 자격증. 취업을 해주겠다고 했죠. 구체적인 다른 취업에 대한 보장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거. 근데 자격증이 그게 이제 불쏘시개만도 못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환불을 전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은 구에서 운영하는 인력센터에서 직업설명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150만 원을 내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씨가 전화 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됐는데? 전화가 해지됐더라고. 오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하니까 벨은 울렸거든요. 근데 12시 넘어서 어떻게 눌러보니까 결번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 우리 오늘까지 12시까지 돈 보내라 하니까 알았다고 대답까지 한 사람이 며칠 전에. 환불을 약속한 날 갑자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자격증 강사. 무슨 각서인가요? 이거 우리 돈 받기로 한 거. 720만 원. 휘갈겨 쓴 듯한 환불 각서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그날 저녁 다시 모였다. 환불을 받기 위해 강사가 강의하고 있다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 피해자들. 현재도 계속해서 자격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의실. 하지만 강의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강의실 밖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환불 요구자들. 수업이 끝나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경찰이 나타났다. 뭐예요? 누가 전화하셨어요? 신고하신 건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또 이제 뭐 한 곳에 몰아놓고 이렇게 내다가 지금 실업보호를 하잖아. 법적으로 하세요. 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들이. 교수를 왜 부르시는 사상보호하느라고 선생님들이 나를 감동하고. 환불각서까지 써줬던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다. 법으로 해결하자며 자리를 뜨는 자격증 강사.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각서를 보이며 경찰에 하소연해보지만 강사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핸드폰 번호 하나뿐이 없고, 그리고 뭐 여기서 강의한다 저기서 강의한다 그것뿐이 모르는데 그 핸드폰도 아예 취소를 해놨더라고요. 정지가 아니고 해지가 됐어요. 밑에서 몰래 이렇게 불도 꺼놓고 문도 걸어 잠궈놓고 이렇게 강의 수당을 한 거예요.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사람과의 팽팽한 신경전.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생님 6개월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없어요. 저희는 6개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도 3개월 정도뿐이 수업을 안 했고요. 취업이 된다는 말을 듣고 주부들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다. 물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강료 150만 원도 모두 지급한 상태.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휴강이에요. 부실한 교육 내용, 이것이 환불 요구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자격증 못하면 돈 돌려주나? 강의다운 강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강의실도 없어서 이 강의실 저 강의실 옮겨다니면서 항상 수업을 했고요. 현재도 세 번째 자격증반이 신설돼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데 과연 수업의 내용이 어떻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 강의 시간이 지났지만 강의실에는 강사 없이 학생들만 있는 상황. 여기 무슨 지금 과정이 아동 미술 색채인 거예요? 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강사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강사진의 문제로 수업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결국 강사 없이 스터디로 강의가 대체됐다. 다양한 강의로 채워진 시간표. 하지만 수업 내용은 부실했다. 도대체 왜 강사들은 강의에 소홀한 걸까? 직접 확인 전화를 해봤다. 그럼 나라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고 있는 엄마들이 그냥 교양으로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자격증이다 그러면 제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면 이거는 치료 쪽에서 심리치료 쪽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달랑 1년에 2번 들어가고 그 치료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실하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인 줄 알았다는 강사. 다른 강사는 어떨까? 150시간인데 혼자 다 하긴 무리니까 반반씩 나눠서 하기라는 거예요. 그쪽을 슬슬 휴기사 가더니 이런 불성실하게 하고 돈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학생 불러모으기 바쁘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은 부실해서 가고 엉뚱한 데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에 눈이 먼 거죠. 교육 내용의 부실함, 사기죄 성립이 될까? 처음부터 그런 정상적인 교육 또는 충실한 교육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리한 교육 과정을 잡아서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도된 교육의 부실함, 사기죄 성립. 피해자들이 취득했다는 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이것으로 취업은 가능할까? 두 번째 의문이 들었다. 취재 요청한 지 일주일 후 어렵게 자격증을 발급한 강사와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취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 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각도가 좀 틀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자격증 딴 지 6개월도 안 되고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이걸 써먹고 싶은 거야. 자격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상을 할 몇 시간 이상 해야지만 자격 요건을 받는다고요. 자격증으로서의 효과를 발휘를 한다. 그 사람을 다루는 일이 자격 요건이 100시간 이상 인상을 임상 실습을 해야 자격증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주장. 우리한테 이제 이런 의뢰가 와요. 왜냐하면 이제 모자가적인 아이들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주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을 했다는 강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임상 실습을 했다는 공부방에 직접 찾아갔다. 심리치료가 실습생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을까? 안 되는 거죠. 손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게 아직 이건 네 거라냐고 맡긴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러면 물론 실습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승인공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밝히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혼남을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상당히 아이들 갖다 놀고 거의 단체까지 기만하는 행동인 거죠.
인산 실습인 줄을 몰랐다는 공부방의 답변. 결국 최대 피해자들은 실습을 치료인 줄 알고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이어지는 자격증의 신빙성 논란. 자, 오늘 새로운 수강생이에요. 인사하고 잘 지내도록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살짝. 오늘 처음 오는 수강생까지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봐요. 선생님, 저희 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새로 오신 분이 저희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어디 공부할 차례죠? 교육 일정과 상관없이 매일 신입생을 등록시켰던 자격증 강좌. 학생들은 자격증에 대해 조금씩 의심했고 결국 우려했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수업료만 지불하면 수업을 받았던 말았던 100% 합격. 전원 모두에게 자격증이 발급된 것이다. 정말 종이 한 장의 의미 외에는 이 자격증이 가져다 주는 실제의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우리가 자격증 쳐서 1수 16, 7사 제가 그냥 무단으로 발급해서 하는 자격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격증을 준 협회는 어떨까? 유명한 심리학자들로 빼곡히 채워진 협회 조직도에 나와 있는 심리학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문의해봤다. 예술 심리치료협회라는 곳은 아세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창립할 때 초대를 받아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한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제작진이 확인한 대다수의 학자들이 협회와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그렇다면 협회의 조직도가 조작된 것일까? 협회장이자 자격증 발급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심리치료협회는 몇 분의 그 임원들 혹은 고문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발족했을 때 임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왔을 때는 제가 이걸 변경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변경을 못한 거는 제 문제예요.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발급한 협회조차 유명무실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강사의 이력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들. 러시아 국립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본인이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관련,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러시아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가면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학위를 받든 수업을 하든 뭐. 학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았다. 제작진에게 박사학위 논문이라며 보여주는데. 지금 어느 학교죠? 기비기대요. 학교 정식 학교명은 어디입니까? 극동종합기술대학. 박사학위 논문 맞나요?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동일한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시니까요.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일 리가 없겠죠. 석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밖에 없다고 답변. 박사학위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국립의과대학. 블라디보스토크. 박사학위 논문은 가지고 계시죠?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썼어요. 근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료증을 준 과정이에요. 박사과정 수료증.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결국 박사학위는 없다. 하지만 석사는 받았다라는 결론, 러시아의 대학에 확인해봤다. 공식 답변은 황당했다. 대학 측에서는 졸업생은 물론 학위 수요는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어떻게 된 걸까? 국립의과대학. 이 학교가 원래 2003년도에
서울에 분교를 했어요. 공식 사원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 못한다. 이렇게. 인정 못한다가 앞섰어. 그러니까 저희들도 황당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그 학교 자체가 지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기들도 사기를 당했다며 서울 분교를 다녔다고 주장하는데 의문의 학력 그리고 유명무실한 협회 그 협회에서 나온 의문의 자격증 사기죄 성립될까? 자신의 그 이력을 속였다라는 점 그것만 가지고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기망행위와 함께 자신의 신용을 허위로 높여서 자신이 강의하는 그 과목의 자격증이 아주 유효한 것으로 속이는데 이용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망행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졌던 이곳은 구청 소속의 스포츠센터. 과거 그녀는 이곳의 심리치료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격증반 강의실로 활용했다. 또 구청 소속의 스포츠센터는 협회 법인 등록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치료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복지 행정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그걸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지금 이 심리치료실이 자격증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네,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동미술 색채 분야 기초반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한다기에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지금 6월 1일자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 모르게 협회가 주소를 도용했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고유번호증을 허가해준 세무서에 확인해봤다. 고유번호증도 발급받아야 되니까 구비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가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직인 오시는 분 신분증하고 될 수 있으면 그 회장님 신분증 한번 떠오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서류들하는 거죠? 그렇지. 협회 법인 등록의 필수적인 서류라는 구청 스포츠센터의 임대차 계약서. 구청은 과연 무관한 걸까? 결혼 중에 소재지가 스포츠센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협조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사업장 소재지가 구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격증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오지까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씨가 이것을 마치 구사업인 것처럼 아니 구청장에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소가 돼 있어서 오인하실 수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글쎄 그 소재지의 어떤 오해 여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는 구청 직원,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일까? 구가 그 스포츠센터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 아니고 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복지 업무를 강사를 고용해서 대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자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취업이 된다는 말만 믿고 거금을 들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 계속되는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유관기관에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교육부나 노동부나 우리 직업능력개발원 같은데 물어보고 상담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죠. 자기 일생의 직업을 지금 진입하려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제2의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자격증 사기. 자격증 취득 100% 취업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는 분명 자격증 사기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구청에서 마련한 주부 강좌에서 강사들이 구청 몰래 전문 자격증을 따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부들을 현혹시켰으며 그 강의 내용 또한 형편없었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1일 해당 구청은 문제의 강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자격증에 따라서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곧 취업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길 원하신다면 그 자격증에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교육부나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는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20억 재산가의 여자가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경사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놀랄만한 사기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생애 치르게 되는 세 가지 대사 중 하나인 출산.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이 순간 울분을 토하는 이들이 있다. 여보! 어머니!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우리 아는 어딨노? 우리 아는 어디 있는지 말 좀 해보라카이. 어머니. 나러 간다 하더니 니 와 여기 누구 있노? 어이? 니 뱃속에 있는 아는 어디 갔노 말이다. 우리 아는 어디 갔노? 저 그 말씀하세요. 선상이요. 산모가 와 여기 누워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는 우리 아는 어디 있습니까? 산모라뇨? 의사조차도 당혹해한 이 사건. 지난 10달간 뱃속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출산하러 간 산모가 도망치듯 병원을 나와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족 아내를 얻어 뒤늦은 결혼을 한 지 4년. 고생은 오만인 그동안 잘 지내시오? 아이고 기롬. 아이고 저 용수야 어쩌 이리 오라. 네 새아버지다. 너를 호족에까지 올려줬으니까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라. 감사는 무슨. 잘 부탁한다. 피곤할 텐데 얼른 타야지. 자 이리 쳐. 타 얼른. 조선족 아내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을 정식의 밑으로 입적시켰고, 정식은 지병으로 인해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렇게나마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니 애만 데려오면 마음 잡고 살겠다고 했잖아. 애까지 받아준 건 내 이때 안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 좀 해봐. 어? 일 없습니다. 난 할 얘기 끝났으니까 그만 일어나갔습니다. 결국 조선족 아내마저 다른 이들처럼 정식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장가를 지금 시행제를 다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몸이 건강이 엄청 안 좋아요. 지병이 있어요. 한센병이라고 나병. 어이, 여기! 아내와 헤어지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네, 이 숙녀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요. 그래서 앉아. 어? 자, 인사해. 이쪽은 박정식.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쪽은 능력 있는 싱글녀 우정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호랩이 구제 좀 해줄래 했더니 말을 안 들어, 말을. 형, 알았어. 그렇게 선배로부터 영숙을 소개받고 두 사람은 점점 호감을 갖게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약속이 있으세요? 예, 아는 언니가 좀 보자고 해서요. 제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냥 먹고 살 정도죠, 뭐. 이혼한 지 17년 됐는데 식당 일서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혼한 지 17년이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전 남편은 2년 전에 죽고 아이들도 제 손으로 다 출가시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록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비슷한 처지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위안처럼 여겨지곤 했다. 누구보다 이해심이 깊었던 영숙. 그렇기에 정식도 그녀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었다. 커피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정식 씨, 근데 왜 결혼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센병이라고. 아, 그러셨구나. 난 또 뭐라고. 정식 씨, 저 집 구경 한번 시켜주실래요? 집이요? 결국 정식은 그날 영숙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게 되고 이거 정리를 안 해놓고 와서. 혼자 살면서 어떻게 일일이 정리하고 다녀요. 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괜찮. 전 남편도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정식 씨, 나한테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한센병이란 이유만으로 모두가 자신을 피하고 손잡는 것조차 거부해왔던 지난날. 그러나 영숙만은 정식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듯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식은 평생에 꿈꾸던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뒤늦게나마 얻게 됐는데 여보, 왜 그래? 응? 어디 아파? 왔어요. 아우, 몸이 좀 감기가 오려나. 약은 먹었어? 아니요. 혹시 체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물밖에 먹은 게 없는데 체하게. 갑자기 달력에 날짜를 확인하는 영숙. 50이 넘은 나이지만 그녀는 임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혹시 아이고 야야 조심하더라. 아이고 조심. 예, 어머니. 아이고마 기특한 거. 그니까네 이 뱃속에 아가 있다 그 말이가. 예. 아이고 기특한 거. 고맙대. 참말로 고맙대. 다들 장가도 못 가고 번듯하니 자식 새끼 하나 낳아준 놈이 없었는데 네가 우리 집에 대를 이은 기다. 우리 어머니 이제야 소원 푸셨네. 아니 근데 참 신기하네.
형수님 나이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니는 그게 무슨 말이고? 야, 그 사람 앞에 놔두고 할 말이 따로 있지? 버릇없이. 아이, 나야 좋으니까 그렇죠. 아야, 니는 나한테 잘하거라. 니캉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야가 우리 집안을 살린 기다. 안 그렇나? 맞습니다. 팔순의 노모는 이 기적 같은 일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알아봤어요. 경로당 가가지고 쭉 알아보니까 백이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할기는 우리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죠. 꼭딱 내인데도 와서 그래. 꽂잡고 영희가 뭐 네 다리 가지를 갖고 다 두 마리 와 눕고 내인데 왔어. 그래서 자기가 아들 뺐대. 우리 아들로 뺐대. 기가 내인데 와서 그러더라고. 여보, 조심해야지. 내가 들어와서 다 할 텐데 당신 왜 이런 걸 해? 아유, 얼굴 좀 봐. 밤새고 와서 피곤하죠? 약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어제 건물 새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걸로 보약이나 해 먹어요. 아니야, 보약은 무슨. 매달 생활비만 보탤 게 아니라 당신 보약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당신 택시 운전 그만두고 나랑 모텔 운영 한번 해볼래요? 내 건물 그거 팔면 조금 모텔 하나는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염치 없이. 염치 없기는 당신은 내 애 아빠잖아요. 그리고 전 부인이랑 빨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 앞으로 재산도 만들고 애도 호적에 올리잖아요. 미안해. 내가 빨리 정리할게. 남들에겐 평범하지만 정식에겐 간절했던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함께 재산을 운용해가자는 영숙이 정식은 고맙기만 여겨졌고 그는 동거녀인 영숙을 믿고 2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도 그만두었다. 자, 이거 뭐. 저쪽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건물 보러 오는 사람은 좀 있나 봐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저쪽 모텔 측에서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선 당신 퇴직금으로 계약금을 먼저 치르고 건물 팔려면 그때 갚아줄게요. 갑작스럽게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정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동안 모아놓은 급여와 퇴직금 등 전 재산을 영숙에게 맡기게 되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아니다. 아는 잘 크고 있나? 이번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아빠 똑 닮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의사가 극하더라. 아이고마. 그래. 예정일은 언제고? 2월 27일이니까 5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어머니. 야. 그때 어제 배가 이제 보려고 왔는데 진짜 한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설날 때가 배가 있다. 근데 대충 뭐 배가 있다고 불러와서 배가요. 추석 때만큼 불렀다면은 배가 올 때는 이만큼 불러왔어요. 이만큼. 산더미 불러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배를 만져봤어요. 진짜 임신했나 그거 좀 어땠나 싶어가 만져봤더니 진짜 단단하더라고요. 애들 마침 보시지. 저같이 될 줄은 몰랐지. 처음 가시지. 딴 가서 안 갔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애기를 배워왔기 때문에 좋아서 될 줄은 몰랐지요. 그러나 이듬해 3월까지도 영숙은 출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야야,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와 아직 아가 안 나오노.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좀 늦게 나올래나 보죠. 아무리 그래도 내 삼아 한 달이나 늦는 아는 처음 봤대. 아이, 늦둥이라 그런가 보죠. 아이, 어머니, 애가 어디 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아셨죠? 점점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될 무렵 정말로 이상하다. 영숙이 갑자기 동생 정훈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형수, 안색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도련님. 좀 피곤해서. 배가 불러서 잠도 잘 안 오시죠? 저기 도련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식 씨가 사업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제 건물 세까지 다 넣어줬는데 그만 그게 사기를. 형님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기 도련님한테는 면목 없지만 저 돈 좀. 네? 애기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정식 씨는 저러고만 있으니 도움 청할 곳이 도련님밖에 없네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한 200만 우선. 죄송해요, 도련님. 제가 이자 나오면 다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정식 씨한텐 모른 척 해주세요. 출산비조차 없다는 말에 동생은 어려운 사정에도 돈을 보태주었고 어쩌고 네 안색이 이기 뭐고. 내일 모레면 애도 낳을 텐데 걱정이에요. 당장 조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조리원? 그게 얼마나 든다 카드나? 200이요. 200? 팔순 노모 역시 손주를 생각해 틈틈이 모아놓은 돈 200만 원을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다. 야야, 이거 갖고 잘 낳고 오거라. 여보. 그날 오후 응? 이 사람 어디 갔지? 응? 만삭의 영숙이 집을 비운 것이 이상하게 그렸던 정식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장롱을 열어보는데 영숙과 동거하는 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정식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그제서야 정식은 그동안의 영숙의 행동들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냥 실업급여 개인공동에서 한 1,500, 2,000원까지 그 돈을 다 빼갔어. 계속 카드에 내 집에 있는 달러 돈, 그 반지, 그 핸드폰에 금 고리 거기나 그만 싹 챙겨가고 뭐 자우지간 재산 돈 내는 건 싹 가져가고 있는 거지. 확고한 믿음 때문에 충격도 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여보세요. 형님, 그 여자가 분명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 아니 그 사기꾼이요. 뭐? 아는 후배를 통해 영숙이 입원한 병원을 알게 된 정식과 어머니는 그 길로 병원을 찾았는데 우영숙이 아닌 우영호. 그녀는 그동안 이름 하나까지도 철저히 속여왔던 것이다. 여보. 어머니.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우리 아들 있노? 입이 있으면 말씀해보라 카이. 우리 아들 있노? 우리 아빠를 내놓으란 말이다. 어머니. 야야, 네가 좀 물어보거라. 우리 아들 있노 말이다.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안정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선생님이요. 말조가에 보이소. 우리 아들 쏙 빼닮은 아들이라겠습니까? 우리 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내 노이소. 아들이라뇨? 이분은 간경화 3기의 환자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가 임신을 해가 배가 남산만 했다 아닙니까? 진정하시고요. 그건 임신한 게 아니라 배에 복수가 찬 겁니다. 지금은 배에 있는 복수를 다 뺀 상태고요. 사실 그녀는 임신이 아닌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찼던 것. 지난 10개월간의 임신 사기극이 판명됐다. 그 당시 환자분 몸 상태가 어땠었는지. 예, 당시 그 복부 팽만이 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 간경화증이 진행돼가지고 간이 이렇게 위축이 된, 간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의 그 간이 허옇게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그 까만 요 이미지가 그 복수가 많은 양의 복수가 간 주변 또 위 주변 비장 주변을 이렇게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기막힌 사기 행각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게 된 정씨. 하지만 이미 그녀는 거짓말처럼 병실에서 사라져버린 후였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 행각. 도대체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인사님도 있고 여기도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이 사진 나가서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혼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서방도 안 죽었고 호적처분에 제가 다 띄웠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이름도 없어요. 나와있고 54년생으로 이렇게 발을 줄서도 없고 나 오빠들도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세상에 연기야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다가 다 거짓말이야. 그 말도 순식간에 삶의 희망조차 잃게 된 정씨. 일도 못하는 데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는 나가고 전세 깡패가 우리 집으로 와야죠. 거짓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뭘로 갚아요? 신용불량돼서 뭐하고 살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내일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될 입장이죠. 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들 다니는 것도 억울하고 내 다니는 것도 억울하고 나는 이 천둥 치고 배랑만에 죽었다고 저 길가 놔두고 돌팔 매질해가 죽이고 싶어요.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빙자한 그녀의 사기 행각.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기를 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까지 건 잔인함이다. 과연 그녀가 이들을 속이고 얻은 건 무엇일까? 이 여인은 간경화로 복수가 차오르고 있는 동안에도 임신이라며 깜짝같이 속이고 가족의 모든 돈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이 복수로 차오르고 건강이 악화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남을 속이며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이 여인은 병원에서 몰래 도망나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쯤 어디선가 자신의 간경화는 치료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 피해는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하여 사기 예방 프로젝트 트릭이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는 골프웨어 잔디로에서 상품권을, 레드캡 투어에서 상품권을, 주식회사 효원라이프 장례 서비스에서 도소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